안녕하세요. 모의고사 2회 7강 진행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세 번째 과목 고객 실무 파트 61번부터 70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61번. 다음 중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인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1차에서 문제를 안 풀었었나요? 자, 우리 첫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첫인상 형성할 때 우리 딱 한 번, 처음이니까, 그죠? 이례적이다, 한 번. 그 다음에 신속하다. 신속하다는 건 약 0.7초에서, 여기서는 3에서 7초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0.3초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우리가 첫인상을 형성할 때 상대방한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초두 효과다.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에 정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초두 효과는 효과 자체 용어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첫인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투영성 또는 판단 유보. 자, 2차 61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게 판단 유보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5번에 판단 유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2번. 올바른 인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1번. 상대방과 방향을 마주할 경우 6에서 8보 정도가 가장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기입니다. 방향을 마주하는 거. 2번을 보시면 복도에서 상사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복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불편한 장소죠. 불편한 장소. 그죠? 불편한 장소에서 우리 어떤 인사를 해야 됐죠? 보통은 목례를 하라고 하죠. 그죠? 목례. 목례라는 것은 눈인사 정도만 하고 가면 되죠. 그래서 복도라는 장소는 인사를 목례, 눈인사 정도로 하고 가면 되는데, 이때 상사 한 사람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상사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요? 멈추어 서지 않고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지나간다. 또는 눈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상사를 외부인과 함께, 이 복도가 또 불편한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는 뭐예요? 외부인은 고객이죠.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정중례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한테는 정중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멈추어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4번.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5번. 측방에서 갑자기 상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틀어지는 부분이 지금 2번에서 틀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서 틀어질 수 있고요. 4번에서 측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상대를 확인하는 즉시 어떻게 해요? 틀린 문장으로 생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이 똑같은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사를 외부인과 함께 복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한다? 멈추어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목례를 하면서 지나간다. 멈추어 서지 않고 목례를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랑 복도라 하더라도 봐야 되겠고요. 상사 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멈춰 서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정리된 걸로 보면 지금 이 세 문장에서 바뀌었던 거죠. 그죠? 측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는 즉시 인사한다. 기억하세요. 생략하면 안 된다. 상사를 사회 인사와, 그죠? 사회 인사와 함께 복도에서 만났을 때는 복도가 불편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어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돼요. 복도에서 상사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떡한다? 걸음을 멈출 필요가 없으며 한쪽으로 비키며 가볍게 인사한다. 목례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3번 공수에 대한 문제네요. 공수법은 남녀가 같다 다르다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의 위치가 같다 다르다. 남자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사시와 흉사시가 같다 다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한번 보면 흉사시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잡는 게 맞나요?
평사시의 여성의 손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흉사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왼손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앞에서 봤던 우리 화면이죠. 우리 제의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1차 64번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의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수를 할 때 흉사가 아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서 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사시 공수를 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공수는 일단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자는 평사시 오른손이 위로, 흉사시는 어떤 손이? 왼손이 위로 간다. 남자는 평사시 어떤 손이 위로 갈까요? 왼손이 위로, 흉사시는 오른손이 위로 간다. 그죠? 그 다음 평사시와 흉사시는 손의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했을 때나 어른을 뵐 때 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4번 고객 상담 합법 중 고객의 말을 반복하여 이해와 공감을 지금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고객이 거절하는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합법의 명칭을 우리 산울림 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아리잖아요. 그 메아리를 우리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다시 똑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것처럼 고객의 말을 반복해서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 또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들었는지 확인할 때도 쓰는 언어이죠. 그래서 산울림 합법, 그래서 4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제 쿠션 합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차 모의고사 풀 때 제가 설명을 들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단호한 표현 또는 거절을 해야 될 때, 미안함을 표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그죠? 전하여 그 다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을 한다. 단호한 표현보다는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쓰는 거죠. 신뢰합법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말을 전하는 합법이에요. 이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신뢰를 주는 거. 레이어드는 의뢰나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말하는 거. 그래서 명령문을 어떻게 말하는 거라고요?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의뢰나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보다는요. 이쪽 자리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iMessage는 주어가 누가 된다고요? 나를 주어로 해서 대화를 하는 거. 고객님, 유의 불찰입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객님,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수납법은 우리가 부정과 긍정을 이야기할 때 혼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부정을 먼저 말하고 긍정을 나중에 말하는 거.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스와 but 합법이 있고요. 예스는 뭐 긍정이죠. 그죠? 그 다음 보상합법은 아론수납과 비슷하죠. 그죠?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이 있다. 지적한 약점은 더 좋은 강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다. 대신에 보상합법은 연관적, 대칭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비싼 만큼 멋쟁이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 후광합법 같은 경우는 뭐 유명 연예인이나 매출 자료를 제시하여서 우리가 고객의 반대 저항을 감소시켜 나가는 심리적인 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제 보시면은 이 예제는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예제예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essage는 조금 전에 iMessage가 아니죠. 이게 뭐죠? 부메랑 합법이죠. 앞에서도 했는데 제가 안 고쳤네요. 부메랑 합법. 부메랑은 우리가 끝을 잡아서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고객이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트집이 바로 구매하셔야 되는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합법.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 그래서 부메랑 합법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샌드위치 합법은 최근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 질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칭찬을 먼저 한 후에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한다. 그래서 샌드위치 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메랑 합법이 여기
다시 또 설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산울림화법은 지금 여기였죠. 그죠? 그래서 앞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65번. 고객의 불평행동 유형 중 사적 행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불평 행동을 할 때 사적 행동과 그 다음에 공적 행동이 있죠. 공적 행동. 일반적으로 공적 행동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데이와 런던이 제시한 거죠. 그죠? 공적 반응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문제기관에 고발하는 것, 그 다음에 판매원에게 불평 발생 원인을 요구하는 것, 소비자 단체의 고발, 법적 피해 부재, 소송. 가장 강력한 게 소송이겠죠. 그래서 사적 반응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 구매 중단을 결정하는 것, 교환하는 것, 환불 조치 요구하는 것, 불만 시정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적 행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게 이거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건 공적 행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번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통은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대화 정도, 접객 태도, 상담 태도, 종업원의 복장. 이거는 다 인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상품 구매 절차는 인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품의 구매 절차는 절차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절차, 그 다음에 회원 가입 절차,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고객 불만 심리 부분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하나, 둘, 일단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외형이나 인테리어, 호텔이나 음식점의 음식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매장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설비, 재질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상황에 관한 거는 매장의 운영 시간이겠죠. 그죠? 고객 상담 시간,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지원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각, 청각, 그 다음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색조나 그림이나 소음, 청결, 소음 정도, 청결함, 음악의 종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절차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종업원의 복장, 접객 태도, 상담 태도, 대화 정도에서의 불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정보적 상황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죠. 그래서 카탈로그, 그 다음에 상품 설명서, 통보서, 인터넷 게시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금전적 상황에서의 불만은 뭐죠? 지불 수단을 우리 현금으로 해야 되는지 카드로 해야 되는지, 카드를 받는지 할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결제 조건이나 멤버십 유무에 따른 거, 그죠? 그 다음에 금전적인 혜택이나 우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공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다. 그래서 여기 시험 나온 거에서 절차, 인적, 그 다음에 물리적 상황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시험에 나온 문제니까요.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7번. 코칭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죠? 코칭은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코칭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일단 코칭은 1대1로 지도함으로 교육 효과가 높겠죠. 그 다음에 코치와 학습사의 동시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많이 배우려면, 그죠?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남을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죠. 가르치면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 직무 상황에서 코칭은 당연히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선후배 간의 코칭일 경우에도 뭐죠? 학습에 직접적인 효과가 연결이 되겠죠. 5번은 1대1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치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코칭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장시간이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이거는 단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틀렸지만 단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코칭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에서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치와 학습자의 동시 성장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대1로 지도함으로 교육 효과가 높다. 아까 앞에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교육의 성패가 코치의 능력에 따라서 지나치게 사고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대1 방식의 임무로 코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노동집약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 그 다음에 매일 코칭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치와 학습자 간의 계약 관계는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68번. 멘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코칭과 멘토링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해요. 그래서 비교 설명을 좀 보고 우리 문제를 풀기로 할게요. 69번. 코치의 역할과 멘토의 역할은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서 코치는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학습이 일어나서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멘토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내용 전문가이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요. 수행의 질 향상 및 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동기 유발을 지속시킴. 이 동기 유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래서 코칭은 지원해주는 과정이다.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코치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내부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멘토의 역할은 어때요? 자, 첫 문장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업무 또는 사고 등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언자. 그래서 우리 코치는 동기 유발 역할을 좀 하죠, 그죠? 근데 멘토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역할이 장기적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팀원이 원할 때 혹은 프로세스상 꼭 필요할 때 지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장이 잘 바뀌어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만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어떤 문장이 바뀌었을까요? 업무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사고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는 조언자이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업무 사고 등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는 조언자 역할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다음 중 전화응대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화로 응대했을 때 특징과 장점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초창기에 좀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 최근 경향으로 다시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전화의 특징은 기업 이미지 홍보 방안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과 소통하는 역할로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어조가 전달하는 내용이 86%를 차지한다. 전화는 거의 대부분 음성으로 뭘 한다? 전달하는 거죠. 음성이 가장 많이, 청각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청각이 뭐죠? 8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14%가 언어죠. 전문,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의 장점을 보시면 전화응대는 즉시성, 바로 우리 할 수 있고 익명성 보장도 되고요. 보편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NS 문자나 뭐 카카오톡이나 또는 메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화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전화 통화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절약된다. 고객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응대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단점으로는 상담 내용이 복잡한 것은 전화 상담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는 경우 오류를 범하기 쉽고요. 서로.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장애로 잘못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얼굴 표정이나 비언어적 정보로 얻을 수 없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에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상담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빨리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복잡한 내용은 전화로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70번 보시면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 그죠? 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거. 자, 경청하면 일단 들어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진 않죠. 부정적인 언어를 쓰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청을 할 때는 공감을 해줘야 되죠. 공감. 그리고 맞장구를 쳐 죽어야죠. 맞장구.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고객에게 주의 집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고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그죠? 설령 내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3번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좋다. 이 반응이 뭐예요?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끄떡끄떡.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이 말한 것을 복창한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5번 상황에 따라 고객의 말을 가로막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죠? 핵심 요점을 되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듣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라고 물어보는 게 맞으시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에서는 절대 비판 또는 평가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70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7강이죠. 7강 문제 다 풀었고요. 8강에서는 다음 고객 실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